이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위에 안 나와 있군요. 오른쪽에 보시면 집단적 지식을 통한 번역 과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집단적 지식을 통한 번역 과정이 뭐냐면 내가 번역을 한다라고 쳤을 때 뭐 예를 들면 책 번역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영화 번역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근데 이런 번역들을 집에 틀어박혀서 내 혼자서 해야지? 영어 뭐라 들리네? 해봐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해놓고 이거 근데 맞는 거 같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도 보고 자기 옆에다가 참고서 같은 것도 넣어놓고 뭐 아니면 뭐 사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게 된다. 여기에서 어떤 표현이 나올 거냐 맨 마지막 줄을 한번 가볼게요. 맨 마지막 줄에다가 별표 주제문 한번 달아놓으시고 In both these senses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빈칸 추론으로 나왔던 요 문장을 보니까 Every translation 모든 번역이 is a crowd translation 군중 번역이다. 군중 번역이라는 게 무슨 말이라고? 지 혼자 하는 번역이 아니라 남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번역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맨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할 건데 1번이랑 2번도 주제문이라고 한번 표시해놓고 시작할게요. All translators, 모든 번역가들은 feel some pressure, 약간의 압박감을 느낍니다. 뭘로부터? From the community of readers, 그 다음 for whom부터 work까지 괄호쳐 놓으시면 되겠네요. 앞부분에는 뭐 독자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for whom이라고 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they are doing their work라고 나와 있거든요. 일단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왔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for를 보고 왜 for를 써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에서 보시면은 요 대의는 누구를 가르치는겨? 번역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번역가들이 자기가 뭔가를 작업을 할 때, 이 작업을 할 때 누구를 위해서 작업합니까? 이 번역을 보게 되는 누구냐? readers 하니까 이 독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they are doing their work 번역가들이 번역을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for the readers가 있었는데 얘를 삭제하고 앞에다 for whom을 쓴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여기서는 한국어로 해석할 때 for whom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약간 좀 애매할 거잖아요. 해석할 때 그냥 대상이 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해석을 해보니까 모든 번역가들은 본인이 작업 대상으로 삼고 있는 요 독자들의 공동체로부터 뭘 느끼게 된다? 약간의 압박감을 느낀다는 얘기야. 내가 그 번역을 하면서 독자들이 약간 악플 달면 어떡하지? 번역이 너무 쓰레기 같다고 뭐라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야.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얘도 주제문이었죠. And all translators arrive at their interpretations. 여기까지 슬래시 한번 끊어주시고요. In dialogue with other people. 그리고 모든 번역가들은 본인의 번역에 도달한다. 다시 얘기하면은 번역을 완성하게 될 건데 지 혼자 한다고? 아니라고 했었죠. 아까 전에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이랑 dialogue 하니까 대화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완성을 할 거다. 3번 문장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시가 나올 건데 The English poet Alexander Pope에서 알렉산더 포프라고 하는 이 시인이 했던 얘기들이 이렇게 예시로 나올 건데 이 사람 나중에 사진 보시면 엄청나게 옛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18세기 초 요때의 그 작품들을 뭐 트랜스레이팅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이 사람이 had pretty good Greek 꽤나 괜찮은 그리스어를 했다라는 얘기는 그리스어를 꽤 잘했다는 얘기예요. but 세모 쳐놓으시고요. when 동그라미 밑에 줄에 century까지 슬래시. 근데 얘가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18세기 초에 호머의 일리아드라고 하는 이 책을 translate 번역하려고 이제 시작하려고 했을 때 he was not on his own 지 혼자서 한 게 아니었다. 4번 문장 가겠습니다. He had Greek commentaries 그 다음에 to부터 to까지 괄호 refer to 하게 되면 참고하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참고할 수 있는 그리스어 해설도 옆에다 놔둬놔. 두 번째 translations 번역본도 옆에다 놔둬놨는데 that부터 밑에 줄에 that까지 걸어쳐 주시고요. had 빈턴이라고 나와있죠. 여기다가
어법 형광펜 한번만 쳐놓을 거거든요. 배드민턴. 지금 잘 보시면 얘가 어떻게 나와 있는 거냐면 앞부분에 나와 있는 헤드는 가지고 번역을 했다라는 표현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앞부분에 선행사가 번역본, translation이었죠. 번역본을 꾸며주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헤드 부분에다가 얘랑 시제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먼저입니까? 얘가 더 이후입니까?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have로 바꿔서 낼 수 있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더 많이 낚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요 자리거든요. 우리가 던이라고 하는 표현을 항상 PP로만 많이 봤을 때 수동이라는 의미로 많이들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냥 뭔가 된 느낌이잖아요. 약간 하는 느낌보다는. 그래서 이게 없어져도 맞는 것처럼 느껴질 거란 말이야. 헤드던에도 오 됐었던 거 그냥 과거 시제만 보고 계실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 빈던 자리에 그냥 던 나와 있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두 가지 다 챙겨줘야 된다고 좀 적어주십시오. 동사를 보실 때 수태식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봐주셔야 되는데 수일치 빼고 태랑 시제 두 가지를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제 그리고 태. 그래서 이미 얘가 그리스어로 번역하기 전에 뭐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영어나 라틴어나 프랑스어로 이미 뭐 되어 있었던 그 번역이 되어 있었던 이런 책들을 한번 참고를 하면서 또 번역을 했다. 세 번째, and of course. 그리고 물론 뭐도 가지고 있었다? dictionary사니까 사전도 가지고 있었다. 다섯 번째 가겠습니다. translators, 번역가들은 always draw on 하게 되면은 이용하다, 활용하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항상 한 가지 이상의 원문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6번 문장에서 잘 보시면은 even when 한번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or 세모 바로 뒤에 even when 한 번 더 동그라미.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이 나올 건데 아까 전에는 무슨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었냐면 이 번역가가 집 방에서 혼자 틀어박혀가지고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책 옆에다가 놔둬놓고 사전 옆에다가 놔둬놓고 친구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게 불가능한 상황들이 나올 겁니다. even when 뒤에는 첫 번째 한번 볼게요. The scene of translation 번역을 하는 그 현장이 consists of 구성되는데 자동사죠. 뭘로 구성된대요? just one person 한 사람으로 구성될 건데 with부터 밑에 줄에 translated까지 바로 쳐놓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펜, 그 다음에 종이, 그 다음에 책이긴 책인데 얘가 뭔가 참고할 책이 아니라 무슨 책이래? that부터 translated까지 한 번 더 가르쳐 주시고 번역되는 중인 책. 다시 얘기하면은 번역가, 그 다음에 펜, 그 다음에 종이. 요 종이는 빈 종이미래. 그리고 책인데 요 책을 이제 이 종이에다가 번역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는 뭔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책을 보면서 내가 뭐 참고해야지 할 수도 없는 상황. 요 상황 두 번째 상황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It is just one person. 한 사람인데 translating부터 컴마까지 바로 쳐주시고요. translating orally for another. 다른 사람을 위해서 orally 하니까 말로, 구두로 번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래. 예를 들면은 여기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내가 요 옆에 서가지고 번역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야. 여기서 갑자기 번역하다가 이거 뭐라고 번역하지 하면서 갑자기 핸드폰 좀 찾아볼게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두 가지 상황은 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뒤에 보겠습니다. That person's linguistic knowledge. 그 사람의 언어적인 지식. 다시 얘기하면은 이 사람이 원래 이 이전까지 번역을 해올 때 동안 뭐가 있었겠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네? 요런 뭐가 있었다고? 지식이 arises from. 발생을 해온 거래요. 어떤 걸로부터? Lots of other texts. 많은 다른 글들을 봐왔던 것들.
and other conversations. 다른 대화를 해왔던 것들. 요런 것들로부터 지식이 다 있었던 거다. 아무런 도움을 안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하고 있었던 거라고 이 도움을 받기 전에 이전에 이미 다른 사람들, 다른 책으로부터 이 지식이 채워진 거였다. 7번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And then 그러고 나서 his or her idea of the translations proposed. 여기에 나와 있는 his or her 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은요. 번역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뒤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번역의 목적에 대한 번역가의 생각은 내가 번역을 왜 하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will be influenced. 영향을 받을 건데 우리 아까 전에 누구한테 영향을 받는다고 했었지요? 자기가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 그래서 뒤에 보니까 by the expectations of the person or people 그 다음에 it부터 for까지 가로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사람들이라고 적혀 있는데 the person or people을 그냥 독자라고 해석을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독자들의 기대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을 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모든 의미에서 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군중 번역이다.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의 이런 생각들이 다 모집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다. 마지막 3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에서는 어떤 거를 얘기를 할 거냐면 웨버의 법칙을 얘기를 할 거거든요. 요거 얘기할 때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문방구 갔는데 1,000원짜리를 아줌마가 깎아줄게 하면서 500원으로 깎아줘. 개꿀이죠 이거는. 근데 만약에 차를 사러 갔는데 1억짜리 차인 거예요. 근데 500원 깎아줄게 해서 9천 어쩌고저쩌고 해서 500원 되면은 개꿀이네라고 생각하겠어요? 왜 이거밖에 안 깎아줘? 이런 생각을 하겠지. 한 1,000만 원 깎아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은 똑같이 차이가 나는데도 수치가 뭔가 강도가 크게 되면은 이 차이가 어떻게 된다?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한 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버의 법칙 해가지고 옆에 보니까 자극 강도와 표본 구별의 관계라고 적혀 있는데 자극 강도 34번입니다. 자극 강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자극이 커다랗게 되면은 그 표본에 구별하는 것이 크게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첫 번째 문장 가보겠습니다. 34번입니다. 여기서 웨버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 베버라고 읽을 거거든요. 그냥 독일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우리 폭스바겐 약간 이런 것처럼. 베버의 법칙은 concern 하게 되면 뭐뭐와 관련이 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뭐랑 관련이 있냐면 the perception of difference 차이를 인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between부터 문장 끝까지 가로쳐 놓으시고요. 아까 전에 우리 stimulus 해가지고 그 G 얘기 나와 있는 거 나왔었던 거 기억나시지요? 여기서 stimul이는 복수 형태예요. 기억해 놓으십시오. stimulus가 단수, stimul이가 복수. 그래서 자극 간의 차이를 인지하는 거랑 이 베버의 법칙이랑 관련이 있더라. 2번 문장 가겠습니다. It suggests that 그것은 대리아를 암시하기로 할 건데요. We might not be able to detect. 우리가 감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암시할 수도 있대. A 1mm difference when we are looking at lines. 그 다음에 466부터 length까지는 괄호쳐 놓을 거예요. 엄청나게 길쭉한 거, 이 두 가지를 갖다 놓고 1mm만 다르게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여기서 뭐가 더 짧은지 뭐가 더 몇 미리 짧은지 이거 보이십니까? 하면은 별로 차이 안 나 보이는데요 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야.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when we are looking at 하면서 466mm랑 467mm 요 정도의 길이인 1mm밖에 차이가 안 나는 이 길쭉한 것을 보고 있을 때 우리는 그 1mm의 차이를 뭐 할 수 없을 거다? 감지할 수 없을 거다. 얘가 크게 차이가 안 나 보인다는 얘기야. 근데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But we may be able to detect. 우리는 감지할 수 있을 건데 1mm에서 똑같이 1mm의 차이인데 when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When we are comparing a line 2mm long with one 3mm long 해서 한 개는 1mm짜리, 한 개는 2mm짜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반절 정도가 차이가 나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아 얘랑 얘랑은 차이가 있지. 차이를 감지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강도가 세면은 셀수록 우리가 차이가 작아지면 감지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Another example of this principle. 이 원리의 또 다른 예시는 하면서 얘기가 나오는 게 that we can detect one candle when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when it is lit in an otherwise dark room. 요건 여기다 그림을 좀 그려드릴 건데 일단은 이 부분을 한번 먼저 볼게요. 여기서 otherwise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고 얘가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단어잖아요. 앞에 나와 있는 한 개의 촛불이 켜지지 않는다면 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촛불 하나가 안 켜지면은 어떤 방이라는 얘기야? 엄청 깜깜한 방. 다시 얘기하면은 그 촛불 말고는 지금 켜게 될 촛불 말고는 아무 촛불도 없다라는 얘기야. 요 방은 완전히 깜깜한 방에다가 여기다가 촛불 한 개를 켜면은 당연히 어떻겠어요? 이 촛불 하나 방금 켜졌네. 우리가 당연히 감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비교 대상이 먼저 한번 볼게요. But when 하면서 나와 있네. But when one candle is light in the room 한 개의 그 촛불이 마찬가지로 이 방에다가 켜지는데 어떤 방이래요? In which부터 컴마까지 걸어치시면 되겠네요. In which 100 candles are already burning. 100개의 그 촛불이 이미 다 켜져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방은 깜깜한 방이 아니라 이미 환한 방이 돼 있을 거예요. 여기에 100개의 촛불이 막 이렇게 켜져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한 개 더 킨다고 야 한 개 더 켰네 라는 거 우리 알아차릴 수 있겠어 없겠어? 얘는 감지하기가 어려울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We may not notice the light 그 다음에 from부터 캔들까지 가로쳐 놓을게요. 이 촛불에서 나고 있는 이 빛을 우리는 알아채지 못할 거예요. 5번 문장, 6번 문장, 9번 문장에 맨 앞에 나와 있는 이런 접속 부사들은 좀 외워주십시오. 따라서 지금 주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just noticeable difference JND라고 줄여서 뒤에서부터 얘기를 하더라고요. 뜻은 겨우 알아차릴 수 있는 차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겨우 알아차릴 수 있는 차이라는 거는 요 정도면 좀 알아챌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를 우리가 겨우 알아차릴 수 있는 차이라고 부를 거고요. 뒤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is varies as a function of the strength of the signals. 여기에서 vary 하게 되면 동사로 달라지다 라는 뜻이고요. 이 차이가 달라지게 될 건데 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거다? function. 함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거래요. of부터 문장 끝까지 바로치겠습니다. 뒤에서부터 볼게요. 신호의 세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극. 이런 것들의 세기의 함수에 따라서 차이가 달라진다는 얘기요. 밑에 거 보시면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For example, 예를 들면은 JND. 이 차이가 is greater for very loud noises. 매우 큰 소음에 대해서 더 클 거예요. 여기까지 봤을 때는 JND가 왜 더 크지? 생각 들 거거든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then 세모 치시고요. then 뒤에 나와 있는 it is에 is는 어법 형광펜 한번 쳐놓을게요. 요거 대동사기 때문에 절대로 does로 바꾸시면 안 된다는 거 한번 기억해 놓으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더 조용한 소리에서 JND가 큰 것보다 이 큰 소리에서 JND가 더 크더라. 그 다음 뒤에 가보겠습니다. Even if 여기 아닌데 어딘가 When a sound is very weak 만약에 소리가 굉장히 약하면 요거 이제 지우고 소리 관련된 예시를 한번 적어볼게요. 소리가 굉장히 약하면이니까 뭐 볼륨을 예를 들어서 1으로 해놔가지고 소근소근거리는 소리처럼 들린다라고 생각을 해봐봐. 그러고 뒤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We can tell. 우리가 tell 여기서는 구분하다라고 해석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구분할 수 있대. 뭐를? That another sound is louder. 만약에 여기다가 볼륨
한 4 정도만 해놔도 이 두 가지는 당연히 차이가 나는 거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차이를 감지할 수 있을 거다. 3까지는 만약에 내가 감지를 못한다. 그러면 요 볼륨에 대해서, 작은 볼륨에 대해서 JND가 뭐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겁니다. 요 3만큼 차이가 나면은 그때서야 우리가 겨우겨우 감지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볼륨이 엄청나게 큰 상황으로 한번 가볼게요. When a sound is very loud, 만약에 소리가 너무 커버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볼륨을 한 70 정도로, 무슨 어디 밖에 행사장 이런 데 있는 속도, 이런 볼륨으로 해놓는다 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볼륨을 4만큼만 높이면은 얘가 훨씬 더 큰데? 라는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비슷하게 느껴질까? 비슷하게 느껴진다는 얘기야. 얘는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는 감지를 못할 거기 때문에 한 90 정도는 해야지, 얘는 너무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느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요 정도면은 내가 차이를 감지할 수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에선 JND가 뭐가 되는 거? 2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6번 문장에서 JND라고 하는 것은 그 자극이라고 하는 것, 이 크게 되면은 JND도 마찬가지로 커진다 라고 했던 게 요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When a sound is very loud, 소리가 너무 크게 되면은 to부터 컴마까지 가로칠게요. 뭐뭐 하기 위해서 부사적 용법의 목적입니다. To tell that another sound is even louder. 다른 소리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it has to be much louder. 훨씬 더 커야 된다. 70 정도면, 74면 안 되고 한 90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야. 9번 가보겠습니다. 따라서 Weber's law, 이 베버의 법칙은요, means that, 대리아를 의미할 건데 it 가주어 나와 있고요. 진주어 to부터 끝까지입니다. 뭔가를 구별하는 게 harder, 더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7번 한번 보십시오. 얘네 둘이를 구분하려면은 3만 필요하고, 얘네 둘이 구분하려면 20이나 필요하니까 뭐가 더 어려운 거겠어, 구분하는데? 오른쪽이 더 어렵다는 얘기겠죠. 더 차이가 많이 나야 되니까. 뒤에서도 마찬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Between two samples, 두 가지의 샘플을 구분할 때 더 힘든 게 언제라고요? When those samples, 그 샘플들이 are larger or stronger levels of the stimuli. 자극이 수준이 어떨 때 더 크거나 더 강할 때 더 구별하기가 어렵더라 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 글이었습니다. 이건 좀 상대적으로 쉬웠지요.